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시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의 장소였는데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불과 작년 추석 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와 만날 일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세상 살다 처음 겪어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시모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 이후 시장에서 일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알던 시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주변 상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모가 일하고 있는 전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보게 된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격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미 안사람이 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시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더욱더 흥분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참, 내가 무슨 꼬리를 쳐? 너희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술 먹고 싶어서 전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상판태기가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 매사가 불안하겠지. 얼마나 마누라 구실을 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고래 자기 남편이라고. 나랑 눈 맞을까봐 불안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머슴같이 생긴 너희 남편. 내 눈에 성도 안 차거든. 내가 아무리 남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와서 전 좀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말로 사람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식당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희 못난 남편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니까 그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쪽이 하도 다른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당신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상인들 사이에 전부 퍼져 있는데 그쪽이 지금 내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갈 것 같아? 시모의 식당에 쳐들어온 상인 아줌마들은 시모가 바람기가 심하다며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상인 아줌마들은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상인 아줌마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남편이 경찰 조사 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난리친 아줌마들을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싫었는지 시모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들 돌아갔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아, 왜 다른 남자들한테 눈웃음을 파는 건데요? 틈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접근한다는 거 몰라요?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것까지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니? 이게 내 탓이야? 마누라 구실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어. 그럼 엄마는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실? 나는 그냥 술 몇 잔 따라준 것밖엔 없다. 우리 식당에서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웃어주고 대화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이게 잘못이야? 그런 손님 왔는데 인상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 조성해야 맞는 거냐고. 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하는 중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시모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 깨지고 어질러진 식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근처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들린 거라며 전집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모의 기분을 더 안 좋게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곧 추석인데 집에서 쉴 건지 아니면 식당에 나올 건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하니? 명절날 식당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식당과 달리 전집은 명절날 제일 바쁜 거 알면서 쉬라는 말이 나오니? 다른 집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려 했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도 다 끝났는데 엄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술 따라주거나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괜한 오해 사잖아요. 그럼 네가 한 달 용돈 500 맞춰줄 수 있어? 그럼 전집 정리하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조건 맞춰주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싫어 마라. 그딴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처신 차례. 여자들은 주변에 조금만 조건 좋은 남자들이 꼬이면 금세 그쪽으로 정신 팔려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니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제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려는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 근처 식당에서 계약건이 있어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면 몰라? 너 얼굴 표정 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면에 박혀 있는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내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에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상가 주인한테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직업 특성상 원래 그런 거니? 실내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한테 상냥하게 눈웃음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진 잘 봐라. 아주 좋아 죽더구만. 왜? 일 끝나고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해서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저 상가 주인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을 전부 끝냈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적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 아들, 네가 봐도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조만간 바람기 때문에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치면서 한마디 한 뒤 저를 급하게 따라왔고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지 결국 차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고객과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시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모습을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입금하겠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다음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마무리가 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해 줘야 한다고 사정을 했었는데 상가 주인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 고객과 진땀 빼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눈웃음 치고 바람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말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기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리칠 것 같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시모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한 통 없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길래 남편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건데 문 안 열어준다고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저번에 식당에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문제로 나랑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했었어? 어차피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 좁게 계속 이럴 거니?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내일 너희들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저온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 혼자선 주문 들어온 걸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부탁하는 거니. 내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일에 대한 보수는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명절날 돈을 많이 벌어놔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 내일 꼭 식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가마.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돈벌이 한답시고 저희가 전 부칠 기분이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시모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계속 얼굴 붉히는 것보단 서로 좋게 풀자면서 계속 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료들이 주방에 꽉 차 있었고 저는 식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정신없이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주문한 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어느새 전을 부칠 식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남편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 잠깐 들려 급한 대로 식재료를 사오려고 나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 버렸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만 부쳤지 식사는 하지 못해서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픈데 밖의 상황을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의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홀을 혼자서 담당하시던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르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홀 쪽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좀 정리해 달라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상의에 올려져 있던 전이 꽤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든 전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접시에 건들지 않은 동태전이 그대로 있길래 한 개를 집어 먹었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내고 주문을 받은 시모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먹고 있던 동태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방 쪽으로 달려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시모는 바빠 죽겠는데 입에 들어갈 전이 있냐면서 홀에서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 등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입에 들어갔던 동태전은 목구멍에 넘기지 못한 채 도로 뱉어버렸네요. 어머님,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힘들게 부친 건데 건들지도 않은 거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접시 위에 있는 동태전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도와주려고 온 며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손님이 먹다 남긴 천이면 네가 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저기 덮어놓은 거 안 보여? 건들지 않고 멀쩡한 저는 내가 저쪽으로 전부 다 빼놓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찢어서 손님상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네가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건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손님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을 따로 포장 주문한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동태전이 입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저쪽에 빼놓은 전은 이미 손님상에 한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데워서 손님상에 올려놓는다고요? 한 번 나간 음식은 바로 버려야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멀쩡한 전을 그냥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다른 식당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밑반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손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 지금 주문 밀렸으니까 저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 계란물만 다시 입혀서 바로 내놓거라. 나중에 일 끝나면 그때 제대로 된 저녁 먹으면 되잖아. 아, 빨리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님한테 나간다는 건 양심 문제라 손님이 기다려도 다시 새로 만들어 내줄 거예요.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되는 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젓가락도 안 된 거 다시 내놓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얘가 내 성질을 또 건드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 시모는 제 등에 짝소리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너무 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주방 안쪽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서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손님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주방에 있던 시모는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남의 주방 들여다봤다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들 밖으로 나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급하게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시모와 손님은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있던 손님의 일행 중 한 분이 갑자기 시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곤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가리키면서 시모 본인 거냐고 물어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숨겼고, 시모의 손을 잡았던 손님은 손가락에 껴져 있는 옷반지가 본인께 맞냐고 다시 되묻는 말에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니 밖으로 밀쳐냈어요. 시모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에서 누군가 급하게 혼비백산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도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은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옷반지를 내놓으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며칠 전에 시모와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분이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 상인 회장이셨는데 시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옷반지 이리 안 내놔? 아니, 그쪽이 어떻게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이가 너한테 그 반지를 준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옷반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그쪽 남편이 나랑 무슨 사이라고 옷반지를 줘.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정리하거라. 아들, 너도 며느리 도와 주방 정리해라. 아니,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회장님이 잃어버렸다던 집안에 가보인 옷반지 왜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그 옷반지를 좀 전까지 이 아줌마가 끼고 있었다고. 내가 손까지 잡아서 확실하게 옷반지 끼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해. 공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만약 그쪽이 우리 집안 가보인 옷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 돌려준다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할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이고, 상인 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벌써부터 치매가 오셨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아까부터 왜 생사람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보세요? 당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어디긴? 당신이 밥 먹듯 드나들던 전집이지. 10초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는 거 확실하냐며 재차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 주방으로 나가서 카운터에 있는 가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얼마 전에 시모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던 상인회장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전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내가 저번에 줬던 옥반지.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게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했잖아. 왜 식당에까지 나와서 끼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당신이 저 전집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보인 옥반지를 몰래 가져가 줬다는 것만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요즘 들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네. 내 물건에 손을 대서 저 여자에게 줬다는 건 다른 물건도 줬다는 거잖아. 집안의 가보에 손을 댈 정도면 또 다른 물건들도 주지 않았겠어? 너희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진도를 얼마나 뺐길래 옥반지를 넘기는 거냐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아니면 빈 껍데기인 거 알지? 등따시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내 마음을 전부 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들 한두 개씩 가져다 줬었어. 그런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중에 금옥씨를 안 갖춰간 남자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른 남자들도 이미 금옥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품을 바쳤다고. 어머머머, 너희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닌 걸 왜 나한테 그래? 금옥씨 남편분 죽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한테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나랑 며칠 전에 호텔도 갔다 왔잖아. 상인 회장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뱉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상인 회장은 본인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상인 회장은 옥반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시모는 받은 걸 줄 수 없다면서 상인 회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라면서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들어있다며 시모의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 안에서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안에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펼쳐져 있던 금품이 거의 다 상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남편과도 호텔에 드나들었냐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결국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중재한 끝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시장 상인분들도 똑같이 금품이 없어졌다는 말에 시모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상인분들이 착용하던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부 다 자기 거라며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땅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 시모는 시장에서 결국 내쳐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시장 상인분들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을 정리한 뒤 자숙하는 중이세요. 시모의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연을 끊어버렸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 말로는 돈 많은 남자 하나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절에는 왕래 없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섭다던데 너무 조용하니 그 또한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소녀를 자녀로 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어려선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정에 내조하며 착실하게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와 동생 저 그렇게 셋이 힘들게 사는 나날이었죠. 공부가 재밌어서 소질이 있나 싶었지만 형편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동생이 조금 더 공부에 흥미가 많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와 함께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은 저희가 바라던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저와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나도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언니. 언니도 공부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만 하게 해서 내가 꼭 갚을게. 괜찮아. 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면 되지. 내 걱정은 넣어둬. 이왕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 열심히 생활하고 알겠지? 에휴, 엄마가 미안하다. 둘 다 보내줘야 하는데 잘난 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다 내 탓이지. 나나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엄마, 난 주은이가 졸업하고 가면 된다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거지 뭐. 걱정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저는 동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이젠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고졸공채로 취직을 하여 벌써 24살이 되었고 언젠간 대학교를 가야 하니 돈을 알뜰히 모았어요. 한 번도 일하기 싫다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회사 내의 대졸 직원들과의 미묘한 차별 그리고 저의 발언권은 회사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점은 조금은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동생이 대학교에 졸업만 하면 이젠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회사 내 팀장이었죠.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졸 사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죠. 얼떨떨했지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것 같았네요. 남들보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요즘 이렇게 일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갔던 것 같아.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워. 오빠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내 편이 돼준 사람인데 좋게 봐주기도 하다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젠 네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러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 결혼하면 대학교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과에 가서 공부해. 내가 지원해 줄게. 이제 공부하랴, 내조하랴. 엄청 바쁘겠다 너. 그래도 응원해. 항상 제가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동생 용돈에 한 달 생활비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지원해준다는 눈앞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 내가 원하던 분야에 취직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다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쇼크였죠. 앞날이 창창한 팀장과 고졸 전형 평사원의 결혼이라뇨. 그리고 그렇게나 평사원들이 저를 무시했는데 그런 제가 팀장님과 결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축하는 해줬지만 역시나 비아냥대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아니, 그거 알아? 의류팀 김나은 씨. 서 팀장님이랑 결혼한대잖아. 일도 그만둔대. 완전 봉 잡았지? 아니, 어떻게 꼬셨대? 그러게, 반반한 외모로 꼬셨겠지? 아니, 근데 진짜 서 팀장님 보는 눈 없다. 걔 우리 회사 유일한 고졸 아니야? 아무리 학벌 중요시대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고졸 평사원이랑 눈이 맞냐? 서 팀장님 학벌도 되게 좋으시던데. 하여튼 될 사람은 된다더니 봉 잡았다 야. 화장실에 들어가면 간간히 들려오는 제 이야기들. 정말 고졸 하나로 저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시어머님의 반대가 있으셨지만 심하진 않았기에 무난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대학교로 인해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도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며느리를 바라셨지만 고졸 며느리였기에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러려니 했어요. 힘들게 아들을 키워 명문대를 보냈는데 좋은 며느리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금세 이런 마음들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겐 형이 2명 있는데 형의 와이프들, 남편의 형수들이었죠.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하녀 부리듯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리기도 어렸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전화로 늘 집으로 오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였죠. 동서, 나야. 오늘 바빠? 안 바쁘지? 서방님 출근하시고 할 거 없잖아. 안 그래? 둘째 동서랑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나올 수 있어?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아들 픽업 시간을 맞춰야 해서. 어때? 괜찮아? 네, 형님. 오늘 시간 돼요. 작은 형님도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형님 댁으로 먼저 갈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도 남편 집 식구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항상 나갔죠.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갖가지 차 종류가 선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 들렸죠. 형님 댁에 도착하니 작은 형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동서, 왔으면 화장실 먼저 들어가 줄래? 손이랑 발 좀 닦고 바닥 좀 뒤져줘. 실내화가 있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형님의 말을 듣고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가 보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가 발과 손을 씻었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형님들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욕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게 확실했고요. 어머, 형님, 발까지 닦으라뇨? 이 정도로 깔끔쟁이셨어요? 전 아까 안 닦았는데 제가 다 눈치 보이네요. 아니, 고졸 묻을까봐 그래.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아들이 밟는 거실인데 옮으면 어째 찝찝하단 말이야. 내가 좀 심했나? 어머, 형님도 참. 진짜 내가 못 살아. 누가 우리 형님 머리를 따라갈까요? 맞는 말이네요. 고졸 묻지. 어딜 그 발로 디뎌? 참 끼리끼리 논다더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기척을 내니 형님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죠. 다 닦았으면 부엌에 과일 좀 내올래? 우리 동서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부엌에 가면 과일이랑 과도 있어. 뭐하고 있어? 얼른. 형님, 고졸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그래서 저 부른 거예요? 어머, 동서, 다 들었어? 아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아니, 그리고 맞는 말인데 뭐. 아, 그리고 참 동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동네 마트? 아휴, 우리 형님은 백화점에 있는 티밖에 안 마시는데. 센스 너무 없다? 그럼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참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뇨. 저도 유감이네요. 그리고 오늘 형님들이 하신 말씀 두고두고 되새길게요. 고졸 묻는다라. 참 기가 막히네요. 어쩜 말씀들을 그렇게 상식 없게 하시는지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어머머, 이거 다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무섭다 동서. 이래서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수준 차이 많이 느끼고 가네요.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격떨어진 말만 하시니 제가 뭐라 드린 말씀이 없네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했어요. 여기서 더 했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내와 형님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는데 또다시 대학교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우리 대학 다닐 때 과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동서도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게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대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니까. 아, 당연하죠. 그리고 추억도 있고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어디 그러나요? 고졸이 비빌 수 없는 세상이죠. 안 그런가요? 아, 동서는 잘 알겠다. 그지? 우린 잘 모르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네? 아, 뭐 아무래도 대학교를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고졸 출신이어도 훌륭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어머, 순진한 우리 동서. 뭔 모르는 소리 하네? 동서가 서방님 잘 만나서 이렇게 그냥 놀고 먹으니까 모르는 거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알 거 아니야. 우리 서방님이랑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차이는 많지. 결국 형님들은 저를 보자고 했던 것은 또 한 번 본인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에 소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우리 동서, 시집 하나는 잘 왔어. 뭐 동서처럼 살면 대학교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하지? 자긴 시집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 네? 아, 뭐 남편 잘 만난 거야 인정하죠. 그래도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 중이에요. 마냥 집에 있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래? 그래, 잘해봐. 아, 맞다. 동서, 내가 오늘 화분 옮겨야 하는데 허리를 좀 삐끗했거든? 화분 좀 옮겨줄 수 있어? 네, 뭐 옮겨드릴게요. 작은 형님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혼자는 버거워서요. 어디로 옮겨드리면 될까요? 저기 저 거실에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거실에 저거 하나랑 베란다 쪽에 2개 있거든? 작은 베란다로 옮겨놔줘. 고마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유, 난 애아빠가 전화가 왔네. 막내 동서가 고생 좀 해줘. 그렇게 낑낑거리고 화분을 옮겼어요. 속으로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했지만 거절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이젠 거리를 좀 둬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화분을 옮기고 집에 가려는 순간 형님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부릴만 나네요. 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말 잘 듣는 시녀 하나 뒀다 생각해요. 어머, 딱이다. 어머님도 참 보는 눈도 없지. 동서 말이 딱이네. 말 잘 듣는 시녀. 아니 어떻게 전문대도 안 나올 수 있어? 학력이 안 좋은데 이만한 집에 시집 온 것도 용하지. 우리가 많이 부려먹자고. 이 집안 서열도 학력이 우선인 걸 보여주잔 말이야. 뭐라고요? 형님들 집에서 편하게 대학교 등록금 대줬으니 지잡대라도 갔던 거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다신 부르지 마세요.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알았으니까 오지도 않을 거니까요. 아셨어요? 잔뜩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은 앞에 제 말을 뚝 잘라먹고 본인들 할 말을 이어나갔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 가려고? 그래. 아, 다음에 나 커튼 빨 때 또 한 번 와주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동서가 야무지잖아. 그래, 동서가 도와주면 좋지. 난 팔목이 약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거든.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가보겠다고 한 뒤 집을 나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나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이었죠. 아무리 제가 화를 내도 형님들 귀에는 경일기 같았습니다. 어차피 넌 고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들이 보기엔 고졸이 발악하는 것쯤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철저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뼈저리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꼭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집에 와 저는 대학교를 알아봤죠.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에 고등학교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골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류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의류학과로 진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에게 먼저 서치된 곳은 서울대학교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교 의상학과를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신이 살짝 모자랐기에 수능을 다시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후로는 다른 학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지잡대 나온 형님들 콧대 눌러줄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공부를 하였죠.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나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 밥 차려주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몸 상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천천히 해. 그리고 학교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 넌 있는 그대로도 멋있거든.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싶어. 고졸 전형으로 말고 당당하게 입사해서 자기처럼 직급도 달고 일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어. 그리고 너무 하고 싶던 공부여서 재밌는 거 있지? 진짜 적성을 찾은 기분이야. 그러면 다행인데. 꼭 무리하지 마. 알겠지? 몸 상해가면서까지 하는 건 반대야. 그렇지만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언제나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수험생활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제가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나 집안일이나 굳은 일은 늘 막내 며느리인 제 차지였어요. 그걸 부추긴 건 형님들이었고요. 아유, 어머님,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하세요? 제가 동서 부를게요. 아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지도 하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 그럼 막내 좀 불러봐라. 아유, 힘들어. 나도 늙어서 원. 김장 하나를 해도 꼭 이렇게 힘이 든다니까. 아유, 살살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집에서 남편 잘 만나서 얼굴 피고 사는 게 동서인데 이런 것쯤은 다 해도 괜찮으니까. 아유, 그러냐? 에휴, 그래도 막상 불러서 시키려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나는. 너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가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을 꼬드겨 늘 집안의 모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튀어오라 했어요. 동서, 지금 뭐해? 어머니 혼자 김장하시는데 설마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와 있으니까 당장 어머님네로 와. 아, 오늘 김장이에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헐레벌떡 하던 공부를 뒤로하고 어머님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네 도착해보니 배추 100포기와 김장거리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형님들은 전혀 김장에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요. 아,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 일찍 오셨네요. 김장 시작할까요? 죄송해요. 언지를 안 주셔서 김장날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 왔냐? 저기 내 옷 갈아입고 배추부터 절거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양념 넣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배추를 절구려고 할 때 형님들은 그 자리를 뜨곤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똑같이 방관하셨죠. 동서, 우리 고관절이 약해서 구부려 앉아있지 못하거든? 거실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배추 다 절구고 말해줘.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오늘 절구고 내일 양념 무치고 보쌈 해먹으면 되겠다. 그지? 나랑 둘째 동서는 보쌈 고기 좀 사올게. 네? 이걸 저 혼자 절구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그리고 저는 김치를 절구 본 적이 없어서요. 아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고관절이 약하다니까. 그럼 늙은 어머님 시킬 거야 뭐야?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동서,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만희 누리고 살면 다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꼭 우리가 시켜야 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학력이 낮으면 센스라도 있으면 이쁨 받겠구만. 둘 다 꽝이라니까 동서는. 형님들은 얄밉게 한마디만 남기고 고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앉아서 100폭이 되는 배추를 절궜죠.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늙은 어머님 보고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많은 배추를 절구면서 정말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배추를 절구고 다음날 양념을 무치러 다시 오라는 시어머님을 뒤로한 채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 이를 갈았네요. 이 부시가 언제 끝날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든 서울대를 붙겠다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배추의 양념을 무치러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형님들은 또다시 보쌈을 한다는 핑계로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죠. 역시나 그 많은 배추를 다 제가 무쳤어요. 그냥 그날 김장은 저 혼자 다 했네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들이 퇴근을 하여 같이 보쌈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너무 얄미운 건 마찬가지였죠. 여보, 맛있지? 오늘 내가 어제 오늘 김장한 김치야. 맛 어때? 어머님이 넣으라는 대로 넣어서 한 건데. 오, 맛있네. 와, 이제 엄마는 손 떼도 되겠어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으니 김장 걱정은 없겠네요. 우리 엄마 좋겠네. 와, 형수님, 너무 맛있네요. 자기도 너무 고생했겠다. 김장 처음 해본 걸 텐데. 덕분에 수육이랑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어머님, 제가 다 했잖아요. 맞죠? 형님들 고관절이 약하다고 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자기야. 아주버님, 제가 한 김치 맛 좀 괜찮으신가요? 다음번엔 꼭 형님들도 참여하시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형님들의 공치사에 어이가 없었어요. 고생은 내가 뼈 빠지게 다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걸 보니 웃겼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도 한마디도 안 거드시는 게 그냥 난 이 집에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형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입이 떡 벌어졌고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셨죠. 하지만 전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 남편은 고생했겠다고 달래주는데 억눌려 있던 화가 대폭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풀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니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래. 저 백포기 김장 내가 다 했어.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고 그리고 어머님도 말 한마디 거두시지도 않더라. 내가 이 집 식모살이 하러 시집 온 거야? 형님들은 내가 당연히 식모인 줄 알아. 그러게. 진짜 형수들 너무하네. 안 한 형수들이 같이 했다길래 당연히 같이 한 줄 알았지. 미안해. 자기 너무 힘들었지? 매번 그래. 은근히 사람 불러내서 이것저것 다 시키고 나를 무슨 하녀 부리듯. 고졸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에이, 학벌 가지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그냥 막내고 이러니까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학력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님들한테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는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꼭 서울대 들어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형님들 지잡대 4년제 나와서 저리 목 뻣뻣이 구나 본데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악 물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죠. 순간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형님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 입학을 얻어낼 수 있었죠. 남편도 너무 좋아하였고 저 역시도 기뻤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친정에 가는 날 친정엄마는 여태껏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가슴에도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취직하던 순간이 맺혀있던 것이었어요. 장하다, 우리 나은이. 이렇게 잘하는 공부를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드디어 이렇게 꿈을 이루는구나. 엄마, 무슨? 내 힘으로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셔요. 언제가 됐든 이루기만 하면 되지. 에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늦게나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서서방도 너무 고맙네.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진짜 혼자 공부를 얼마나 독하게 하던지 제가 다 뿌듯하네요. 서울대라니 진짜 감격스럽고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꽃길만 있다. 엄마도 그리고 오빠도 너무 고마워. 옆에서 응원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학교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전 27이란 나이에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어요. 결혼을 일찍 한 덕분인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간간히 남편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도 겸하며 용돈도 벌고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철철이 집안에 일이 있으면 불러댔어요. 역시나 가보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육체적 노동을 시키는 거였죠. 그 집에선 저는 그냥 남편 잘 만나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사는 속 좋은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진 구박과 무시 속에서 전 수석으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했었기 때문에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할 수도 있었죠. 그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을 31살이 되어서야 이룬 셈이죠. 전 너무 감격했고 피땀 흘려 읽은 내 졸업장이 뿌듯하였죠. 제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 친정엄마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그간 있었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님들은 또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 동서, 취직했다며? 그래서 요새 전화도 잘 안 받고 바빴던 거야? 아니, 우리 아들 픽업은 그럼 13일 날 못 해주겠네? 네? 픽업이요? 아,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평일에는 일도 다녀야 하고 여러모로 바쁠 것 같거든요. 픽업은 못해요. 아니, 얼마나 번다고 취직을 했어?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이야? 요즘엔 고졸 전형은 조그만 회사에서나 뽑잖아. 결혼하기 전에 하던 비슷한 일이에요. 어쨌든 평일엔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형님이 전화한 목적은 다름 아닌 본인 아들 학교를 픽업해달라는 것이었죠. 본인이 미용실에 간다는 핑계로요. 뭐 익숙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하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끊고 제가 먼저 끊었다는 사실에 분했는지 작은 형님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해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오히려 제 자존감이 올라가니
이젠 형님들의 괴롭힘이 우습다고 여겨질 만큼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과 살림을 병행하였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고요. 그리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역시나 형님들은 아침이 훨씬 지나 모든 음식들이 차려진 뒤 도착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당연했어요.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이 생각으로 버티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딱 두 형님들 근처에 속꼬리찜을 놓고 제자리 쪽에는 나물들만 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꼭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겠어, 동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 머리는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어머, 형님 센스 있으시다. 어쩜 형님 말이 옳고 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지, 안 그래요? 동서가 이해해. 순간 새벽부터 참아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모든 걸 참고 살아왔던 이 분노가 폭발해버렸던 것이었죠.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 해?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다, 이것들아. 어디서 머리 좋은 걸 내 눈앞에서 노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하는 짓들이 코미디라 못 참겠네. 어디 지잡대가 서울대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야, 알겠니? 뭐라는 거야? 서울대라니? 아니, 동서, 고졸이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제 하다 머리에 총 맞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수능 봐서 서울대 들어갔어.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아니라 어쩌니 이제? 내가 너희를 무시할 차례지? 어디 지잡대 나와서 그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해. 내가 진짜 그동안 어이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아, 진짜. 형수님들, 그동안 집사람 무시했죠? 집사람 혼자 힘으로 서울대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취업도 이미 다 끝냈어요. 이제 이 사람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됐고요. 형님들, 제 남편도 고려대, 저도 서울대인데 제 자식 IQ는 오죽할까요? 이제 자식들로 비교해야 하나요? 아마 지금 조카들 볼 때 형님들 잘 맞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지잡대 가겠죠? 아님 고졸일래나? 그러니까 이제 무시 그만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대에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화색이 바뀌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막내가 서울대에 졸업했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유, 말 좀 해봐라. 그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진짜 서울대란 말이야? 네, 어머니. 저 서울대에 졸업했고 취업도 다 마쳤어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셋 중에 제가 스펙이 제일 좋네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아니,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 어째 이리 서리소문 없이 학교를 졸업했어? 아이고, 기특한 것. 그러게요. 얼마나 일을 악물었는지 형님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돌면서도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고맙네요, 형님들. 형님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속꼬리찜을 저와 제 남편 앞으로 제가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죠. 형님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은 형님들이 해야겠죠? 이 집은 학벌 순으로 집안일 시키는 집이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 전 손 하나 까딱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오늘 밥 먹고 저랑 이 사람은 가볼게요. 뒷정리 부탁해요, 형님들. 머리는 아프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돌지 형님이
이제 더 고생하시려나? 큰형님은 그래도 경기권이잖아요. 그렇게 형님들은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몸만 떨고 있었어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렇게 전 그날 속구리찜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뒤 남편과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비추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찌나 통쾌하던지 전 말했죠. 이제 안 참아. 그동안 나 형님네 어머님네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무시당했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젠 정말 안 참을 거야. 그래, 고생했어. 내가 힘이 돼줬어야 하는데 너 혼자 힘들게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미안해. 나도 최대한 존중할게. 그렇게 전 완벽한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력이 중요한 사회는 아니지만 이 집에 시집 온 뒤 형님들에게 너무 많은 천대를 받았던지라 정말 서울대를 들어가고 졸업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형님네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자연스레 저를 찾지 않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본인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사람을 찾아 매번 연락하고 구박하더니 이제 저를 만나면 본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찾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의 그런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저는 그 다음 해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저와 제 남편을 닮아 아주 똑똑했고요. 어려서부터 영재란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 딸이 커서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시댁에 가면 형님네 자녀들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다네요. 그런데 제 딸은 벌써부터 영재 루트를 밟고 있으니 듣기로는 형님들이 엄청 배 아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항상 먼저 왔다 가곤 하고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무시할까봐 그랬겠죠. 가끔 구박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 행복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제 딸에게도 공부를 강요하진 않지만 제가 겪은 이 수모를 겪지 않게끔만 조금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여태껏 겪어온 길을 물려주지 않는 길일 테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게요. 살 날은 길고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요. 글을 쓰고 보니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님들이 큰 자극제가 되어준 것 같아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